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자 사랑이 충만한 아빠가 되고 싶은 40대 남성입니다.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만 저의 가장 큰 꿈을 이루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잘 지켜내는 것이 제 인생 마지막 가장 큰 꿈이었거든요. 제가 이토록 가정에 대한 꿈을 크게 품고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저의 가정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배신자였거든요. 한때는 저희 가족도 단란하고 화목했습니다. 오순도순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즐거운 노래도 부르고 제가 춤을 추면 박수를 치는 어머니와 카메라를 꺼내어 사진을 찍어주시던 아버지.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것 없는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평범한 아들이었습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그 행복이 쭉 이어져서 제가 또다시 다른 가정을 이룰 때까지도 계속되었겠지만 저희 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겨우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느라 항상 퉁퉁 부어있는 얼굴이었고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가끔 집에 들어와 옷가지를 챙겨 나가시곤 했고요. 한참 생각이라는 게 자라나던 나이에 아버지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은 저를 어색하고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인 거죠.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를 반갑다고 붙잡고 놀아달라고 떼를 쓰는 나이는 지났을 때니까 말입니다. 그런 모습까지 보였더라면 저희 어머니는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셨을 겁니다. 아버지의 바람, 그 잔인했던 외도는 결국에 저희 집을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집에 오지 않을 거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일 우는 엄마를 보는 아들의 마음은 괴롭고 괴로워야 했죠. 그럼에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씩씩하게 잘 키우셨습니다. 혼자나마 아들을 키운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하게도 어머니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면 버림받는 아이들이 종종 있잖아요. 어쩌면 아무리 자기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해도 그 인간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에 밉고 싫은 순간도 있었을 텐데 오직 사랑과 정성으로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모난 곳 없이 사랑받는 아이로 클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5년 후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때 어머니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고 뭐고 치료를 받을 수도 없이 이미 늦어버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어머니를 끌어안고 나도 따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절대 죽지 말라고 고래고래 소리쳤었어요. 어머니 마음에 그게 상처가 될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그런 제 철없는 어리광도 소용이 없었던 건지 어머니께서는 3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많이 울었고 그러다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는 장례식이 다 끝나버리고 저희 집에는 저를 찾아온 이모가 서 계셨어요. 아유, 내가 동생 병수발하던 것도 모자라서 이제 멀대같이 큰 호까지 하나 달고 살아야 하게 생겼으니 원 내 팔자야. 저를 본 이모께서는 인상을 찌푸리고 한숨을 쉬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모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어울리지도 않는 반항을 해가며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런 기분 아시나요? 뭔가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요. 이모 댁에 갔을 때 어머니를 따라가야겠다는 충동에 수도 없이 휩싸였습니다. 저를 조카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인생에 달린 혹이라고만 여기셨던 이모께서는 온갖 구박을 일삼으며 저를 못살게 구셨거든요. 어쩌면 이모는 내가 죽어버리기를 원하는 걸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어머니가 보고 싶어 그곳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지만 그런 저의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참고 또 참으며
2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남들은 수능이다, 대학이다, 피를 튀기며 열정을 올리는 시기에 제게 미래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이모의 폭언과 구박을 견디다 못한 저는 결국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꼬깃한 지폐 몇 장과 동전 하나. 그것으로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에 덩그러니 내려서 주변을 살펴보니 도착해서 뭘 할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은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군요. 뭘 할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처럼 방황하는 사람들. 말로만 듣던 노숙자였습니다. 날은 어두워졌고 혹시나 눈이라도 마주치면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 싶어 주머니에 남아있던 전재산인 10,000원 지폐를 꾹 쥐고 앞만 보고 걸었어요. 힐끔힐끔 자꾸만 돌아가는 시선을 억지로 누르며 겨우겨우 앞을 보고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인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곁눈질로 겨우 훔쳐보았던 노숙자들 중 한 명이었어요. 설마. 어느 정도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들었을 때 저는 그 앞으로 다시 걸어가 얼굴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사랑을 찾아 도망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짓골이 되어 서울역 차가운 바닥에 웅크려 앉아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가자. 엮이지 말자. 날 버린 사람이다. 나도 똑같이 버리자. 단호한 생각에 아버지의 얼굴을 확인하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손끝에는 주머니에 들어있던 저의 전 재산인 10,000원짜리 지폐가 꼬깃하게 쥐어졌고 저는 결국 발걸음을 뒤로 돌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도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순간마저도 고민에 휩싸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손이 먼저 앞으로 나가 아버지 앞에 저의 전 재산인 10,000원짜리 지폐를 건네고 있더라고요. 약간의 후회, 약간의 망설임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아버지께선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건가? 자기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괘씸하고 미웠지만 제 전 재산을 건네며 마지막으로 아들 도리를 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자기 인생만 생각한다고 훌쩍 떠나버린 주제에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지는 못할 망정 왜 거짓골을 하고 지내고 있는지 한심했어요. 어디서 뭘 하고 살고 있던지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왜 그런 꼴을 하고 제 앞에 나타난 건지도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버리고 간 아버지가 그 여자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은 단 한 톨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나 망가져버린 모습의 아버지 역시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격이 컸고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괴로웠습니다. 그 일은 오래오래 제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았어요. 사랑 찾아 행복 찾아 떠난 사람이니 죽도록 원망하고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런 일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가족을 배신하고 떠났던 아버지께 가졌던 동정심으로 전 재산을 날려버리고 알거지가 된 저는 무작정 아무 곳이나 뛰어들어가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서울행 열차에 몸을 싣고 달려온 그 용기를 끝까지 잃어서는 안 됐습니다. 혼자 일어서기를 포기하는 순간 서울역에서 만났던 아버지 꼴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밑바닥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오갈 데 없는 저를 거두어 주신 고마운 사장님들 덕분에 여기저기 재수 좋게 떠돌다가 코딱지만한 지하방을 억지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몸을 누일 바닥이 있는 공간을 얻었을 땐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하는 일이 너무 졸리고 힘들더라고요. 그 일이 힘들다거나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자꾸 졸음이 몰려오는 탓에 졸지 않을 정도의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자주 오던 단골 손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늘 같은 시간에 와서 똑같은 찐빵을 사가시던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시기에 그날따라 아는 체를 하고 싶어 우유를 가지고 계산대 앞으로 온 손님에게 여쭈었었어요. 이거랑 찐빵 하나 맞으시죠? 손님은 처음에는 놀란 눈치였다가 이내 피식하는 소리를 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폐를 내밀던 손으로 민망하다는 듯 웃으며 자기 턱을 쓰다듬던 손님은 제게 물었어요. 어떻게 기억했어요? 저는 매일 오면서도 직원분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네요. 그 말에 아주 짧은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손님에게 제가 아주 길게는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이곳에서 같은 시간에 일을 했었다고 설명했고, 그러는 동안 손님이 늘 같은 시간에 와서 찐빵 하나를 구매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오면 이 따끈한 찐빵이 계산대 앞에서 사라질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손님은 제가 언제부터 왔었는지를 물었고, 또 언제까지 일할 계획인지도 물어주시더군요. 졸리던 시간에 사람다운 대화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한결 좋아진 상태로 곧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했더니 학교에 가는 거냐고 물어오셨습니다. 그 질문에 이번에는 제 쪽에서 민망한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저는 한 손으로 오른뺨을 살짝 긁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학생도 아니고 직장인도 아니고 이러고 있네요. 이 시간에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는 않은데 너무 졸려서 좀 더 집중해서 할 만한 다른 일을 알아보려고요. 그분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몸이 힘든 일이라도 해야 적성이 풀릴 거냐고 제게 물으셨죠. 농담식의 질문이었지만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보려던 일이 그런 일이었으니까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 손님이 갑자기 한층 커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반장님한테 여쭤볼 테니까 자리 있으면 제가 일하는 곳에 와서 일하지 않을래요? 몸은 진짜 힘든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반가운 말에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고, 저는 다음 날 그 손님으로부터 연락처 하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에 지원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 한 통, 이윽고 걸려온 전화에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 나올 수 있을 때 바로 나오면 된다고 위치를 전달받고 나니 얼떨떨했습니다. 며칠 후 편의점 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하고 저는 문자에 적힌 주소로 향했어요. 불 꺼진 커다란 마트 옆, 유난히도 환하게 불이 켜진 큰 건물 옆으로 언제 어디서 모였는지 모를 사람들이 바글거렸습니다. 아직 완전히 날이 풀린 게 아니라서 그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이 검은 하늘 위로 뭉게뭉게 피어올랐는데, 그게 꼭 그 단골 손님이 편의점 창문 밖에서 하염없이 내뿜던 구름과자 연기 같았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대충 집 나르는 일이라고 전해들은 채 무작정 연락처만 받고 달려온 곳은 물류센터였습니다. 크고 작은 물건들을 각기 다른 곳으로 가는 커다란 차량에 랩핑하고 실어 올리는 일이었어요. 편의점 단골 손님과는 그곳에서 형동생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잡담을 나누거나 할 시간은 겨우 밥 먹는 시간뿐이었지만 그 형님의 말대로 일하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님의 말대로 몸이 힘들긴 정말 힘들었어요. 어쩌다 보니 제 일과는 그 물류센터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잠깐 쪽잠을 잔 후 아침 청소를 나가는 밤과 낮이 바뀐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낮 시간에 잠을 청하는 것은 똑같았지만 몸이 2배로 고되니 낮에 잔다는 생각 없이 푹 잘 수가 있었어요. 수면을 취한다는 것보다 거의 기절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은 덜 불안했어요. 사회에서 사귄 첫 친구가 있다는 생각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아는 사람 없이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 여기저기 불쑥 찾아다니며 일자리를 구했던 무모한 저에게 친구라는 존재라든지 직장 동료라는 존재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그런데 무심코 편의점에서 건넸던 말 한마디에
친구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처음 사귄 저는 자연스레 그 형님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어요. 그 형님이 먼저 챙겨주셨기 때문에 더 편하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지만요. 그 형님이 무심하게 툭 건넸던 초코파이 하나, 요구르트 한 잔, 자판기 커피 한 잔이 저에게는 너무나 달고 따뜻한 배려였거든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그 형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월급 받은 기념으로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동안 챙겨주시고 알려주시고 배려해주신 게 고마워서 보답하고 싶다고. 그때도 그 형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어휴, 닭살 돋게 식사 대접은 무슨. 그냥 저 앞에서 소주나 한잔 하자. 그렇게 그 형님의 단골이라는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테이블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피어오르는 걸 보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식당 일을 전전할 때 고깃집에 와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손님으로 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릴 때 집에서 외식 같은 것도 하지 않았으니 진짜 처음으로 고깃집에 고기를 먹으러 온 것이었어요. 그래서인지 문득 그 가게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람들 소리가 도란도란 들려오는 게 하나도 외롭지 않은 기분, 계속 그곳에 있고 싶은 기분, 오랜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형님이 제게 질문을 건네셨죠. 마땅히 할 말을 찾다 별다른 생각 없이 건넨 질문인 것 같았지만 저는 어쩐지 오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야, 동민아, 넌 진짜 하고 싶은 거 없냐? 너는 되고 싶은 거 없냐는 질문에 저는 주위를 둘러보다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언젠가 이런 작은 식당 하나 하면서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고, 시끌시끌하게 살고 싶다고. 그 형님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소주만 들이키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실 자기가 식당을 하다 망하는 바람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한참 유행하던 형태의 고깃집이었는데 한동안 장사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프랜차이즈가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자기 가게에도 손님이 끊기게 되었고, 그렇게 될 줄을 모르고 흥청망청 성공에 취해 살기만 했던 형님네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다시 시간을 돌린다면 손님들이 와줄 때 더 잘하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며 살았을 거라고. 와주던 손님들 발길이 뚝 하고 끊기잖아? 사람이 그 적막함에 잡아먹혀. 형님은 그런 순간들에 외로움이 극에 달하게 되더라고 말했습니다. 꼭 그 일이 외롭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 덧붙이면서요. 겪어본 적 없는 세계의 이야기를 저는 그저 멍하니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냥 남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깊이 들어도 제게는 일어날 일 없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라 생각했어요. 형님의 지난 아픔을 무례하지 않을 정도로만 위로하고 그렇게 그 형님과의 술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의 일로만 지나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그 형님이 제게 말하더군요. 어제는 미안했다고. 제 꿈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본 것 같아 밤새 신경 쓰였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 자기처럼 망하는 건 아니라며 저라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도 하셨어요.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미안하기도 하고 어제 얻어먹은 고기가 고맙기도 해서 제가 원한다면 고깃집을 하고 있는 자기 지인을 소개해주고 싶다고 말이에요. 서울에서 두 번째 친구가 생길 기회였습니다. 당장 장사를 시작할 돈도 계획도 없는데 만나도 되는 거냐고 물었더니 형님은 그러셨어요. 어휴, 당연하지. 그렇게 저는 형님에게 또 다른 형님을 소개받아 친구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이 성격이 좋은 덕분에 어색함 없이 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형들에게 귀여움을 받게 된 건지 저조차 신기할 정도로 저희는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사실 그렇게 깊이 친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도 자주 보기에 저희들에게 시간이 없었을 뿐이었어요. 현욱이 형님도 낮에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아침에는 일을 나갔고
민수 형님도 가게를 보느라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몇 번 만나지 않았는데도 형님들의 배려 덕분에 그만큼이나 친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류센터에서 총 2년을 일을 했어요. 밤낮이 바뀐 것은 아주 적응되었으나 건강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지하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함께 일하던 물류센터 직원들이나 청소회사 직원들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는데 약속이라도 한 듯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기회가 많으니까 너무 이렇게만 시간 쓰지 말고 기술적인 일이라도 배워보라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고민이 자꾸만 들었고 아직 살아야 할 날이 많은데 제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도화지 위에 그려냈듯 무심코 현욱이 형님 앞에서 뱉었던 저의 계획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계획이라기엔 너무나 아는 것이 없는 그 세계. 제가 정말 장사를 할 수 있을지, 수많은 손님들을 이끄는 맛있는 집을 운영할 수 있을지 아무런 확신도 자신도 없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그 꿈이 겹쳐지면서 더 늦기 전에 제가 하는 일의 방향을 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욱이 형님 따라 물류센터 일을 한 지 정확히 2년째 되던 날 다시 한번 술잔을 기울이게 된 자리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궁금하고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형님에게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 조심스레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했다고. 너라면 잘할 거라고. 자기가 알려줄 수 있는 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겠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그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은 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조금 늦게 합류해서 쭉 이야기를 듣던 현우 형님도 제게 말했어요. 일단 마음의 결정이 들면 자기 식당에 와서 직접 부딪히며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그날 술에 취해 두 형님을 번갈아가며 등에 업고 길을 달렸습니다. 두 사람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등대 같았거든요. 그들은 대체 왜 한 번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저를 도와주는 건지 고마워 미칠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고마운 형님들의 도움으로 민수 형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형님 가게는 집불에 닭고기를 구워 파는 가게였는데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손님들이 많았었어요. 그 형님네 가게는 그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닭구이 집이었습니다. 게다가 체인점도 아니었어요. 진짜 맛있는 걸 먹는 사람들만이 입소문 타고 찾아오는 진짜 맛집,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제게 엄청난 영광이었고 말이에요. 그렇게 그 가게에서 다시 한번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저는 겨우 2년 발붙이고 일했다는 명분으로 감사하게도 매니저 직함까지 달고 있었죠. 그런 막중한 책임감에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민수 형님보다 제가 그 가게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저를 챙겨주시는 민수 형님에게 고마워서 그런 것도 있었고 1분이라도 더 붙어 있어야 제게도 배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랬었습니다. 불이 있고 칼이 있는 주방일은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고깃집 특성상 손님들 테이블에도 늘 불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고 실수를 했다가는 큰일이 나게 됩니다. 잦은 실수로 형님에게 호되게 혼이 나고 너는 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다시 현욱이한테 가서 다른 일 찾아보라는 소리도 무지하게 들었었죠. 처음에는 그 말에 상처도 받고 힘들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민수 형님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포기하려는 생각 말고 그 말을 듣고 악착같이 해야겠다는 생각, 정말 정신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1초에 1원이라도 더 벌어보려는 욕심으로 아침마다 나갔던 청소일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몸이 피곤하고 지쳐갈수록 민수 형님의 가게에도 청소 회사에도 개념 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한 곳에 체력을 쏟아붓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저는 두 개를 번갈아 한다는 핑계로 100% 체력을 다 쏟아붓지 못한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일만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간 잠 안 자고 일하면서 모아둔 돈도 어느 정도 있었으니. 그리고 그맘때쯤 가슴이 철렁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민수 형님이 사고로 의식을 잃게 된 것입니다. 두 눈을 꼭 감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민수 형님의 모습은 꼭 그 형님이 아닌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귀가 멍하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매일같이 형님이 빨리 깨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형님의 상태를 묻는 제게 형수님은 병원에서 형님이 곧 깨어날 거라고 했다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꼭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말처럼 들려서 불안했어요. 그런 저보다 훨씬 더 괴롭고 힘들 형수님은 제 옷자락을 붙들고 미안하다는 얼굴로 부탁하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고 입술은 다 터져서 엉망에다가 제정신이 아닌 얼굴이었어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 건 아는데 애도 있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냥 내팽개쳐둘까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이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던 가게인지 알아서 아무 말 없이 문만 닫아두기가 신경 쓰여서 혹시 당분간만 가게 앞에 손님들한테 알리는 문구 같은 걸 써다 붙여줄 수 있나요? 사실 문단속이나 제대로 되어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부터 정신없이 병원에만 있어서 사실 이이가 깨어난다고 해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부탁할 사람이 동민 씨밖에 없네요. 형수님의 부탁에 더 고민할 것도 없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잘 단속해두고 오겠다고. 그리고 저는 끝내 형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게로 향했을 때 문단속은 너무나 철저하게 잘 되어 있었어요. 함께 일하던 마감조가 평소처럼 잘 문을 닫아준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해갔던 안내문을 가게 문 앞에 붙이려던 그 순간 한 손님 무리가 제 앞을 가로막아서서 물었어요. 입을 여는 동시에 찌릿한 술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여보쇼, 설마 장사 안 하는겨? 뭐라고 썼어? 어디 보자. 개인 사정으로. 왜 문을 닫어? 언제 다시 여는데? 김 사장은 어디 가고? 어디 아파? 무슨 일 있남? 그 손님의 얼굴을 저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오시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올 때마다 맛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라 기억하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기억할 정도였으니 당연히 민수 형님도 잘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손님에게 간략하게나마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사실 사장님께서 사고를 당하셔서요. 당분간 가게 영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물어오셨어요. 아니, 사장 없으면 고기 못 팔어? 그 질문에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려 눈알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공격적인 그 질문에 살짝 마음이 상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민수 형님이 깨어났을 때 마냥 굳건히 가게 문이 닫혀있는 게 혹시 속상하진 않을지, 얼마나 아꼈던 가게인지 잘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대로 형님이 자리를 비운 기간 동안 문을 열어둘 생각은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의 말씀을 듣고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나 아끼던 가게가 무사히 돌아가고 있는 걸 알고 형님이 조금 더 힘내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손님이 오셨다고, 오늘 하루만 문을 열고 장사를 해도 되겠느냐고 여쭈려고요. 형수님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시더니 오히려 제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주인 없는 가게를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저는 그 말을 허락으로 알아듣고
직원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오늘 일한 일당은 어쩌면 못 받게 될지도 모른다. 다들 민수 형님의 상태를 다 알고 있었으니 그건 신경 쓰지 않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명도 꺼려하거나 싫어하는 기색 없이 너무 그러고 싶었다는 말을 하며 가게로 달려와 주었어요. 어쩜 아무도 나오지 않고 혼자였다면 패기 있게 문을 열어도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같은 뜻이 있었던 직원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결정이었죠. 그렇게 저를 부추겨준 손님 테이블을 시작으로 문을 닫으러 갔던 가게에서 다시 장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형이 언제 깨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믿음만은 확실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깨어나서 저희에게 물어볼 것이라는 걸. 얘들아, 가게는? 하루만 열어도 되겠느냐고 했던 질문은 다음 날은 일주일, 그 다음 날은 한 달이 되어 형수님께로 향했습니다. 형수님은 여전히 미안해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의 고집에 못내 수락하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동안 그이가 그렇게 가게 직원들을 유난히 아끼는지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젠 알 것 같다고. 어떻게 그렇게 직원들이 하나같이 자기 일처럼 나서서 챙기느냐고. 저는 그 말이 꼭 민수 형님에게 닿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형수님도 시간 날 때마다 저희를 들여다보고 형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셨습니다. 형님, 빨리 일어나서 저희 잘하고 있는지 감시해주세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모두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고로부터 2달이나 지나고 난 후에야 민수 형님이 깨어났습니다. 형님이 의식을 잃은 동안 저희끼리 가게를 운영했었다는 걸 알고 그 형은 엉엉 울었어요. 뇌 쪽에 충격이 있었다던 형은 완전히 정상생활로 돌아오려면 1년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형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형님이 했던 그대로 그 1년 동안 가게를 잘 지키고 있겠다고. 형님은 울면서 제게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형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 완전히 일상생활에 복귀를 했을 때 그 형님이 제게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을 건네셨습니다. 그날 그 순간 동민이 너의 그 선택이 아니었더라면 난 아마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었을지 몰라. 나만큼이나 가게를 생각해주는 네가 있어서 덕분에 이렇게 건강에 회복하고 그렇게나 좋아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어. 같이 고생해준 직원들도 고맙고. 그래서 말인데 동민이 너한테 내가 제대로 된 선물을 하고 싶네. 잘할 수 있지? 잘할 수 있냐는 물음에 제가 대답할 틈도 없이 형님은 당연히 잘하겠지 하고 말을 덧붙이고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처음 와보는 동네의 어느 상가 앞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제게 형님은 어딘가로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형님이 제게 선물이라고 건넨 것은 다름 아닌 저희 가게에서 거리가 꽤 떨어진 곳에 위치한 깨끗한 점포 하나였습니다. 텅 빈 가게 안에 조금씩 주방기구와 모양이 잡혀가고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눈으로 민수 형을 바라보았고 형님은 웃으며 제 어깨를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못한다고는 하지 마라. 나 여기 돈 많이 썼다. 최동민, 오직 네 놈 하나만 믿고. 형님은 자기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시간 동안 묵묵히 가게를 열어 자기보다 더 가게를 생각해준 제게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정신이 들고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나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저를 위해 가게를 차려주는 것이었다고. 사실 사고를 당하기 전부터 언제 저를 독립하도록 만들어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눈을 뜨니 1년이나 지나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원들 중 몇 명은 저와 함께 형님이 선물해준 새 가게에서 새 출발을 했어요. 형님은 제게 2호점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저만의 가게를 만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제가 자기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한다는 말까지 해가면서요. 처음 배짱 있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한테 왔을 때부터 꼭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배짱뿐이던 저를 거두어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고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민수 형님 덕분에 저는 제대로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분한 도움으로 부족하지 않을 만큼 돈을 벌고 그 사이 가정도 꾸리고 저와 아내를 닮은 아이도 생겼습니다. 현욱이 형님은 제가 민수 형님 밑에서 일하고 독립을 하는 몇 년간 혼자 그곳에서 꿋꿋하게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다고 1년 넘게 연락이 없더니 떡하니 자격증을 들고 나타났었어요. 그 형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셋은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너무나 잘 지내고 있기에 저 또한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의 행복은 곧 주변의 행복인 것 같다고 느끼며 지내고 있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던 어느 날 잊고 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민아, 아버지였습니다. 15년 전 보았던 모습과는 달리 멀끔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흠칫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반가움 따위 단 한 톨도 없었어요. 단지 갑자기 왜 저를 찾아온 것인지 15년 전 노숙하고 있던 때에는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던 양반이 이제와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어떻게 알고 찾아온 것인지 혐오감이 들었죠. 제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랬기에 곱지 못한 말이 튀어나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겁하고 못난 걸 알지만 저를 찾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했다고 하셨어요. 사람을 풀어 제 뒷조사를 해서 제가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알아내고 그렇게 불쑥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 과정이 어땠을지 뻔해서 인상이 절로 찌푸려졌습니다. 제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아버지는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었어요. 그 상황에 짜증이 났습니다. 남의 영업장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한다고 지난 몇십 년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을 제가 다시 아버지로 대접해 드릴 거라 생각하세요? 아버지께서는 그게 아니라며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보셨어요.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말을 잘도 뱉었습니다. 15년 전에 너를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모습을 너한테 보인 게 너무 미안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5년 전 서울역에서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던 10,000원을 노숙자가 된 아버지께 주고 도망쳤을 때 아무런 말도 반응도 없었던 그 인간이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저를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반응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세월이 지난 제 얼굴을 미처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았던지 알아보지 못했던 건지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제가 겪었던 어린 날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혼 후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해 노숙을 하게 되었고 그때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역에서 지내는 시간은 외롭지도 괴롭지도 않았었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만든 내 인생이니 그게 벌이라면 달게 받아야겠다. 체념한 상태였고 삶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없었다고.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저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 말로는 저 멀리서 누가 걸어오는데 그렇게 멀리서 봐도 제가 자기 아들인 걸 알겠더라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지나간다는 생각에 숨을 죽이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 옆을 지나치던 제가 다시 돌아와 저를 빤히 바라보았고 주머니를 뒤집어 하나뿐인 지폐를 꺼내 자기 손에 쥐어주었을 땐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고 싶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 한심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 다 버리고 내 사랑만 찾겠다고 외도까지 해놓고 봐주기도 힘든 모습으로 서울역에 거지꼴로 웅크려 앉아있는 모습이 형편없더라. 다 포기하면서 하루살이보다 못한 인생으로 지내면서도 그곳에서 너를 마주치게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
너무 창피하고 내 자신이 한심한 와중에 네가 주머니를 털어 내게 지폐를 건네는데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했어. 네가 준 그 10,000원을 손에 꼭 쥐고 살았어. 아버지는 그 순간보다 힘든 일은 세상에 없었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제 앞에 다시 무릎을 고쳐 꿇고 두 손을 모아 비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 아프지 않았어요. 진심 어린 사과인 걸 알면서도 그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아버지도 그걸 아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아빠로 받아달라는 건 절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다 아는데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어? 난 너한테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아들아, 하지만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들어주겠니? 내가 다시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건 그날 너를 그렇게 만났기 때문이고. 아버지는 말을 하다 말고 지갑을 열어 지폐 하나를 꺼내셨어요. 지금과는 다른 그 지폐의 모습. 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보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게 자기를 움직이게 하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고 하셨어요. 자기는 용서도 아버지로 다시 받아주기도 바라지 않는다고. 조금이라도 그간의 세월을 보상해주고 싶어 어렵게 저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난 저는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보상하시려고요? 당신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엄마는 이미.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했어요. 눈물이 왈칵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수치스러워 꾹 참아보려고 했는데 황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귓가에 도무지 믿기지 않는 황당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너한테 내가 가진 걸 다 주고 싶다. 그간의 세월을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다 모으면 20억 정도가 될 것 같아. 이런 걸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 이 아빠도 다 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서 미안하다. 아비답지 못한 인간이라. 말하는 도중에도 자기 스스로를 저의 아버지라고 칭하는 부분이 환멸이 났어요. 아버지의 도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을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요? 마음이 찢어지고 피가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딱한 마음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15년 전 서울역에서 거짓골을 한 아빠를 외면하지 못했던 것이니까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을 겁없이 덜컥 다 줄 정도로 저 역시 죽고 싶을 만큼 미웠던 아빠에 대한 정이라는 게 조금은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15년 전에 저처럼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몽땅 제게 주신다고 해도 저는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옆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가 저를 따라 나왔어요. 저만큼이나 화가 난 얼굴로 제 어깨를 끌어안으며 아내가 말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여길 찾아올 생각을 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아내가 하는 위로 아닌 위로의 말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는 정말 용서해야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제가 정말 이상한 건지 아니면 돌아가신 엄마를 생각하며 끝까지 앙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건지 저는 후자에 가까웠기에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그 돈마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저를 안고 있던 아내가 여전히 덜덜 떨리는 화가 난 목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당신 마음 어떨지 알아. 그래서 더 화가 나. 근데 여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 돈을 받는 게 어떻겠어? 어머니의 억울함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말은 그 돈을 받아 저희가 쓰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끝내 극구 사양해서 그 인간이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잘 살도록 하지 말자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못했을지도 모를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자는 그런 뜻이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은 저는 아버지께 다가가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제 말에 정말 그래 주겠냐고 미소 띠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도대체 미래에 무엇을 보고 행복이라 믿고 쫓아오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을 버려가며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천 번을 안타까워해 보아도 완전한 용서가 되지는 못했어요.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하고 용서해 주기엔 제가 사랑했던 어머니도 사람이었고 어린아이였던 저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런 짓은 하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끝내 용서하지 않았고 대신 당신의 소원이라는 그 돈을 받아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떠나는 아버지의 등 뒤에 대고 말했었어요.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렸으니 이제 아버지가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불행하라고 못 살라고 저주하지 않을 테니 제 앞에 나타나지만 말아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하지만 가끔 생각이 납니다. 한때는 가족이었다는 것이, 한때는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는 것이 그렇게나 오래도록 가슴에 남습니다. 저는 되도록 불행했던 것은 잊고 행복했던 기억만 가슴에 품으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러므로 저는 제가 죽도록 미운 아버지께 마지막 아들 도리를 하기 위해 건넸던 저의 전재산 10,000원을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먼 훗날 저 세상에서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웃으며 그 품에 안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버지와의 그 일이 있고 난 후 어쩐지 저는 행복했던 그 전보다 훨씬 더 홀가분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여전히 참 많이 미운 아버지께서도 제게 그 돈을 주시고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셨을까요? 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그분이 더는 나쁜 인생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보고 싶지도 그립지도 않을 사람이지만 남은 생은 한때 누군가의 아버지였던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모든 것을 잊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갚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으니까요. 그것이 저의 유일한 꿈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